학교 앞 인도에 선 68 노인 앞으로 한 소녀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왔습니다. 검은 모자를 쓴 남자가 뒤를 쫓고 있었죠.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빠인 척해주세요. 아까부터 누가 따라와요.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에 신우의 가슴 한구석이 무너졌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낯익었거든요. 25년 전 잃어버린 첫사랑의 눈빛이었습니다. 신우는 본능적으로 소녀를 안아줬죠. 괜찮다, 아가야. 아빠가 있잖아. 신우는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그날 저녁 알게 된 소녀의 이름 강지안, 그리고 아버지의 이름 강민호. 신우가 25년 전 지어준 바로 그 이름이었습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구독해주신 덕분에 소중한 인연이 이어집니다. 복 받으세요. 고맙습니다. 사연 시작합니다. 강남 청담동 200억 원대 자산가의 저택 안은 고요했습니다. 넓은 거실에 걸린 수입 그림들도 이탈리아산 대리석으로 깔린 바닥도 이 집의 주인에게는 더 이상 아무 의미가 없었죠. 강신우 68살, 하람그룹 창립자이자 회장, 한때 이 나라 건설업계에서 손꼽히던 인물이었습니다. 20대 초반 빈손으로 시작해서 빌딩 4채와 공장 2곳을 일군 자수성가형 사업가였죠. 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화려한 성공 뒤에 숨겨진 외로움의 무게를요. 오늘도 신우는 혼자였습니다. 3년 전 아내 윤희가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난 뒤로 이 집은 그저 잠만 자는 공간이 되어버렸죠. 외아들 도연은 유학을 핑계로 해외로 나간 뒤 연락조차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원망했죠. 어머니가 아플 때도 회사 일에만 매달렸던 아버지를요. 신우는 그 원망을 감당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저 침묵으로 받아들였죠. 아침 6시 신우는 식탁에 앉아 펼쳐진 신문을 넘겼습니다. 경제면도 사회면도 시선을 끌지 못했어요. 그저 습관처럼 페이지를 넘기고 있을 뿐이었죠. 그때였습니다. 사회면 하단 작은 기사 하나가 신우의 눈에 들어왔어요. 과거 재개발 지역 어린이 실종 사건, 25년째 미제로 남아. 신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기사 내용은 간단했죠. 25년 전 서울 변두리 재개발 지역 근처에서 7살 여자아이가 실종된 사건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사진 한 장이 함께 실려 있었어요. 낡은 골목길과 오래된 초등학교 담벼락이 보이는 흑백 사진이었죠. 신우는 가슴 한쪽이 무너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 골목길이 낯익었거든요. 아니, 너무나도 익숙한 풍경이었죠. 25년 전 그곳에서 신우는 첫사랑 한정연을 만났습니다. 가난한 노동자였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준 유일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신우의 부모는 그 결혼을 끝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가문의 체면을 내세우며 정연을 내쫓았죠. 신우는 항거하지 못했어요. 그저 순응했을 뿐입니다. 그리고 정연은 떠났습니다. 아무 말도 없이요. 신우는 그 후로 다시는 정연을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다고 해야 맞겠죠. 세월이 흘러 신우는 성공했고 부모가 정해준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늘 정연이 남아 있었어요. 지울 수 없는 이름이었죠. 신우는 신문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담동 거리는 여전히 화려했어요. 고급 외제차들이 오가고 명품 매장들이 즐비했죠. 하지만 신우에게는 그 모든 게 공허했습니다. 무언가 잃어버린 채 살아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회장님, 아침 식사 준비됐습니다. 가정부 방 여사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신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 쪽으로 걸어갔죠. 차 준비해. 네. 회장님, 오늘 오전 일정은 다 취소해. 나갈 곳이 있어. 신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지는 감정이었죠. 무언가에 이끌리는 느낌이었어요. 운전기사 김 기사가 급히 차를 준비했습니다. 신우는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그 학교 앞으로 가세. 기억하지? 우리가 옛날에 지나갔던 그 동네. 김 기사는 잠시 당황했지만 곧 알아들었습니다. 25년 전 신우가 자주 차를 세우고 혼자 거리를 걷던 그 동네를요. 차는 강남을 벗어나 서울 변두리 쪽으로 향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바뀌었어요. 화려한 빌딩들이 사라지고 낡은 주택가와 좁은 골목길이 나타났죠. 신우는 그 풍경을 하나하나 눈에 담았습니다. 2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상하게도 이곳은 거의 변하지 않았어요. 여전히 낡은 집들이 줄지어 있었고 담벼락에는 세월의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죠. 차가 초등학교 앞에 멈췄습니다. 신우는 차에서 내렸어요. 오후 3시 20분. 학교 시간이었죠. 아이들의 제잘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는 학교 앞 인도에 서서 그 소리를 들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한 소녀가 신우의 시야에 들어왔어요. 교복을 입은 여학생이었죠. 아이는 뒤를 돌아보며 걸음을 재촉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표정이었어요. 신우는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저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기고 있다는 걸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소녀는 신우를 향해 뛰어왔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두려움에 떨며요. 신우는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소녀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를요. 아빠인 척 해주세요. 소녀는 숨을 헐떡이며 신우 앞에 섰습니다. 얼굴에는 땀이 흥건했고 눈빛에는 공포가 가득했어요. 15살쯤 되어 보이는 여학생이었죠. 교복 치마는 낡았고 운동화는 닳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눈에 들어온 건 그런 외양이 아니었어요. 소녀의 눈빛이었죠. 그 떨리는 눈동자 속에서 신우는 오래전 누군가를 떠올렸습니다. 저기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아빠인 척 해주세요. 아까부터 누가 따라와요. 소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신우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빠인 척이라니. 68살 남자에게 엄마 역할을 해달라는 이 황당한 부탁이 왠지 가슴을 찔렀죠. 신우는 본능적으로 소녀의 뒤를 돌아봤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검은 모자를 눌러쓴 중년 남자가 서 있었어요. 약 1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쪽을 주시하고 있었죠. 신우는 오랜 사업가 생활로 단련된 직감이 있었습니다. 저 남자는 위험했어요. 눈빛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신우는 더 생각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소녀의 어깨를 감쌌죠. 괜찮다, 아가야. 아빠가 아니, 엄마가 있잖아. 이상한 말이었습니다. 아빠라는 단어가 먼저 튀어나온 것도, 그걸 황급히 엄마로 고친 것도요. 하지만 지금은 그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신우는 소녀를 자신의 품에 안으며 검은 모자,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경고의 눈빛이었죠. 50년 가까이 사업 현장에서 수많은 인간 군상을 만나온 신우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남자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시선을 피했어요. 그리고 천천히 뒤돌아 걸어갔죠. 하지만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습니다. 골목 모퉁이에서 이쪽을 힐끗힐끗 보고 있었어요. 신우는 운전기사 김 기사에게 손짓했습니다. 김 기사가 차에서 내려다가왔죠. 저 남자 쫓아가서 사진 찍어. 조용히. 김 기사는 고개를 끄덕이고 남자를 따라갔습니다. 신우는 소녀를 차 쪽으로 이끌었어요. 괜찮니? 다치진 않았고?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몸이 떨리고 있었어요. 신우는 소녀의 손을 잡았죠. 차갑고 작은 손이었습니다. 신우의 마음 한구석이 무너졌어요. 이 아이는 얼마나 두려웠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이름이 뭐니? 강지한이요. 강지한 몇 살이니? 15살이에요. 신우는 소녀를 찬찬히 바라봤습니다. 지한, 아름답고 평안하다는 뜻의 이름이었죠. 하지만 이 아이의 얼굴에는 평안이 보이지 않았어요. 불안과 피로가 가득했습니다. 신우는 물었어요. 부모님은 어디 계시니? 집이 어디고? 지아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기 망설여지는 모양이었죠.
신우는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기다렸습니다. 한참 뒤 지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엄마는 5해 전에 돌아가셨어요. 아빠는 지금 병원에 계세요. 병원? 네. 공사장에서 일하다가 사고가 났어요. 신장이 안 좋아져서 이식이 필요하대요. 신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공사장 사고, 신장 이식. 그 단어들이 신우의 과거를 건드렸어요. 신우도 젊은 시절 공사장에서 일했습니다. 맨손으로 시작해서 벽돌 하나하나 쌓으며 성공의 기반을 만들었죠. 그 시절의 고통과 두려움을 신우는 기억했습니다. 그럼 지금은 혼자 사니? 지안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가가 촉촉해졌죠. 신우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했어요. 배고프지? 할아버지가 아니, 이 아줌마가 밥 사줄게. 지안이 처음으로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아줌마라는 표현이 우스웠던 모양이에요. 신우도 덩달아 웃음이 났죠. 20억 원대 자산가가 아줌마 행세를 하다니. 생각해보면 우스운 일이었습니다. 신우는 지안을 데리고 근처 치킨집으로 갔어요. 학교 앞 작은 가게였죠. 지안은 처음엔 사양했습니다. 폐를 끼치기 싫다는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치킨 한 마리와 콜라를 주문했죠. 지안은 조심스럽게 치킨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아껴 먹는 모습이었어요. 신우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이 아이를 처음 본 건데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는 걸까? 왜 이렇게 보호하고 싶은 걸까? 아저씨 아니 아줌마? 지안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왜 저를 도와주신 거예요? 저 같은 애를요. 신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왜였을까요? 신우 자신도 정확히 알 수 없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죠. 이 아이의 눈빛이 너무나 낯익었다는 것. 그리고 그 눈빛 속에서 신우는 오래전 잃어버린 무언가를 발견했다는 것. 세상은 생각보다 아직 따뜻한 곳이란다. 그리고 넌 도움받을 자격이 있어.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진 거였죠. 신우는 손수건을 건넸어요. 지안은 그걸 받아 눈물을 닦았습니다. 집까지 바래다 줄게. 어디 사니? 지안은 주소를 말했어요. 서울 변두리 월세 주택이었죠. 신우는 김 기사를 불렀습니다. 차는 좁은 골목길을 지나 낡은 주택가로 들어갔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들, 녹슨 대문들. 신우에게는 너무나 익숙한 풍경이었습니다. 자신의 청춘이 그곳에 있었으니까요. 지안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앞에는 관리비 미납 고지서가 붙어 있었어요. 지안은 당황한 표정으로 그걸 떼어냈죠. 저기 정말 감사했어요. 덕분에 무사히 집까지 왔어요. 조심해서 들어가. 그리고 지안아. 네. 무슨 일 있으면 이거로 연락해. 신우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하람그룹 회장 강신우. 지안은 명함을 보고 눈이 커졌어요. 회장님이세요? 그냥 아저씨라고 해. 아니면 아줌마든지. 둘은 웃었습니다. 신우는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하면서 신우는 백미러로 지안을 봤습니다. 소녀는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날 밤 신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안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거든요. 그 눈빛, 그 목소리, 그 외로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성씨. 강지안. 강씨였습니다. 신우는 비서 한상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규야,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조사해줘야 할 게 있어. 청담동 자택으로 돌아온 신우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밤 11시가 넘었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오늘 만난 소녀의 얼굴이 떠나지 않았죠. 강지안. 그 이름이 자꾸 맴돌았습니다. 신우는 서재로 걸어가 오래된 앨범 하나를 꺼냈어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앨범이었죠. 25년 동안 한 번도 펼치지 않았던 물건이었습니다. 앨범을 열자 흑백 사진들이 나타났어요. 젊은 시절의 신우가 있었고 그 옆에는 한정연이 있었죠. 가난했지만 행복했던 시절의 기록이었습니다. 정연은 웃고 있었어요.
순수하고 맑은 웃음이었죠. 신우는 사진 속 정연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오늘 만난 지안의 눈빛이 정연과 똑같다는 걸요. 신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설마, 그럴 리 없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확신이 자라고 있었죠. 지안의 성씨가 강씨라는 것, 아버지가 공사장에서 일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눈빛. 모든 게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많이 겹쳤습니다. 신우는 전화기를 들었어요. 비서 한상규에게 전화를 걸었죠. 한상규는 신우와 30년을 함께한 측근이었습니다.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이 밤중에 무슨 일이십니까? 상규야, 내일 아침 일찍 만나자. 조사해줘야 할 게 있어. 조사요? 무엇을요? 강지한이라는 학생이야. 15살 서울 변두리에 살고 있어. 아버지 이름도 알아봐줘. 한상규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신우의 목소리에서 평소와 다른 절박함이 느껴졌거든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내일 아침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신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청담동의 야경은 화려했어요. 수많은 불빛이 도시를 밝히고 있었죠. 하지만 신우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만약 지안이 정말 자신과 연관된 아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25년 동안 외면하고 살아온 과거가 돌아온 것이라면요. 다음 날 아침 신우는 일찍 회사로 향했습니다. 한상규가 이미 회장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손에는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죠.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신우는 서류를 받아 펼쳤습니다. 첫 페이지에 지안의 기본 정보가 있었어요. 강지안, 15세, 서울시 은평구 거주. 어머니 사망, 아버지 입원 중. 그리고 다음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신우의 손이 멈췄습니다. 아버지 성명, 강민호. 신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강민호. 그 이름은 25년 전 정연이 임신했을 때 태어날 아이에게 지어주겠다고 약속했던 이름이었어요. 신우가 직접 지은 이름이었죠. 민호. 백성이 평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민호가 살아있었어. 신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한상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회장님, 혹시 아시는 분입니까? 신우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요? 25년 전 자신이 버린 아들이 살아있고 그 아들에게 딸이 있다는 사실을요. 신우는 서류를 계속 읽어내려갔습니다. 강민호는 현재 40이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가 4년 전 추락사고를 당했어요. 척추 손상과 함께 신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죠. 현재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며 신장 이식 대기자 명단에 올라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식 비용과 수술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였어요. 신우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돈이 없어서요. 신우에게는 200억 원이 넘는 재산이 있었지만 정작 자신의 피부치는 병원 침대에서 고통받고 있었던 겁니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한상규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신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상규야, 서울대병원 원장에게 연락해. 강민호 환자의 치료비 전액을 내가 부담하겠다고 전해. 네. 회장님, 그게 무슨... 묻지 말게. 그냥 해줘. 한상규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신우의 표정이 심각했거든요. 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지금 서울대병원으로 가야겠네. 회장님, 오늘 오후에 중요한 이사회가 있습니다. 취소해. 지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 신우는 회장실을 나섰습니다. 차에 오르면서 신우는 다시 한번 서류를 펼쳐봤어요. 강민호의 사진이 있었죠. 40살 남자의 얼굴이었습니다. 수척하고 창백한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 얼굴에서 정연의 흔적을요. 민호야, 미안하다. 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68평생을 살면서 신우가 운 적은 몇 번 없었어요. 아내가 죽었을 때도, 아들이 집을 떠났을 때도 신우는 참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어요.
25년 동안 외면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차는 서울 대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하자 신우는 원장실로 갔어요. 원장은 신우를 알아봤죠. 하람그룹 회장이었으니까요. 회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민호라는 환자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환자의 치료비를 제가 전액 부담하겠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을 배치해 주십시오. 원장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강민호 환자요? 신장 이식 대기 중인 분인데 회장님과 무슨 관계가 있으신지요? 신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제 아들입니다. 그날 오후 신우는 민호의 병실로 갔습니다. 중환자실이었어요. 신우는 유리창 너머로 민호를 바라봤죠. 수많은 의료 장비에 둘러싸여 누워있는 남자였습니다. 의식은 없었어요. 신우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민호야, 아빠가 이제야 왔다. 늦어서 미안하구나. 신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25년 동안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말이었어요. 아빠. 그 단어가 신우의 입에서 나오는 게 낯설었습니다. 간호사가 다가왔어요.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환자의 아버지입니다. 환자분이 얼마 전까지 의식이 있을 때 자꾸 누군가를 찾으셨어요. 지안이라는 이름을요. 신우의 가슴이 저렸습니다. 민우는 죽어가면서도 딸을 걱정했던 거예요. 신우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다고요. 지안을 지키고 민호를 살려내겠다고요. 신우는 병원을 나서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지안에게 전화를 걸려고요. 하지만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를 수가 없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까?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신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지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신우는 말했죠. 지안아, 나야. 어제 만난 아저씨. 오늘 저녁에 시간 있니? 할아버지가 밥 사줄게. 저녁 6시 신우는 청담동의 한 조용한 한정식당에서 지안을 기다렸습니다. 창가 자리였어요. 신우는 계속 손목시계를 확인했죠. 긴장되었습니다. 손녀일지도 모를 아이를 만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아니, 이미 신우는 확신하고 있었어요. 지안은 자신의 손녀였습니다. 모든 정황이 그걸 말하고 있었죠. 식당 문이 열리고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어제와 같은 교복 차림이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고 얼굴에는 어색한 미소가 있었죠. 지안은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신우를 찾았습니다. 신우가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지안아, 여기. 지안이 다가왔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저 같은 애를 이런 좋은 곳에 데려오시면 어떡해요? 좋은 곳이 아니야. 그냥 밥 먹는 곳이지. 편하게 있어. 신우는 메뉴판을 지안에게 건넸습니다. 지안은 메뉴판을 보다가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거 너무 비싼데요? 괜찮아. 할아버지가 사는 거니까. 먹고 싶은 거 시켜. 지안은 망설이다가 제일 저렴한 메뉴를 골랐습니다. 신우는 웃으며 종업원을 불렀어요. 그리고 코스 요리를 주문했죠. 지안이 당황해했지만 신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둘은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어요. 지안은 젓가락질이 서툴렀습니다. 긴장한 탓이었죠. 신우는 지안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어요. 지안아, 어제 말했지. 아버지가 병원에 계시다고. 네. 어디 병원이니? 서울대병원이요. 중환자실에 계세요. 신우는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지안의 입에서 직접 듣고 싶었거든요. 아버지 성함이 어떻게 되시니? 강민호세요. 신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역시 강민호였어요. 신우는 손에 든 물잔을 내려놓았죠. 손이 떨렸습니다. 강민호 좋은 이름이구나. 할아버지가 지어주신 이름이래요. 신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할아버지가 지어준 이름. 지아는 모르고 있었어요. 자기 앞에 앉은 사람이 바로 그 할아버지라는 걸요. 그 할아버지는 지금 어디 계시니? 지안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아빠가 태어나기 전에 할머니를 떠나셨대요. 그 뒤로는 소식이 없으시고요. 신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자신이 저지른 일의 무게가 이제야 느껴졌죠. 혹시 할머니는 어떻게 되셨니? 할머니도 돌아가셨어요. 제가 6살 때요.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고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5살 소녀가 겪기엔 너무 많은 상실이었어요. 신우는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들었겠구나. 괜찮아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익숙해졌다는 말이 신우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15살 아이가 슬픔에 익숙해졌다니요. 신우는 질문을 이어갔어요. 학교는 다니니? 네, 다행히 장학금을 받아서 다니고 있어요. 성적이 괜찮거든요. 그래, 공부를 잘하는구나. 네, 아빠가 늘 말씀하셨어요. 공부해서 좋은 사람 되라고. 그래야 할아버지께 떳떳할 수 있다고요. 신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민호는 아버지에게 버림받았으면서도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히려 떳떳해지고 싶어 했죠. 지안아, 내 아버지는 훌륭한 분이시다. 네,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예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고 있던 감정이 터진 거였죠. 아빠가 깨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아빠 없이는 전 혼자예요. 신우는 지안을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때가 아니었어요. 신우는 지안에게 휴지를 건넸죠. 괜찮아질 거야. 내 아버지는 꼭 깨어나실 거야. 정말요? 그럼 할아버지가 약속할게. 식사가 끝나고 신우는 지안을 집까지 바래다 줬습니다. 차 안에서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회장님, 왜 저한테 이렇게 잘해주세요? 저 그냥 길에서 우연히 만난 애잖아요. 신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하지만 신우는 아직 용기가 없었어요. 그냥 넌 도움이 필요한 것 같아서. 그리고 할아버지도 외로웠거든. 외로우세요? 응. 가족이 없어서. 아들도 떠나고 아내도 떠났지. 지안이 신우를 바라봤습니다. 연민의 눈빛이었어요. 그럼 저랑 비슷하네요. 우리 둘 다 외로운 거. 신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어요. 그래, 우리 둘 다 외롭구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지안이 차에서 내리며 말했어요. 회장님, 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또 만나자, 지안아. 네. 지안은 손을 흔들며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신우는 차 안에서 한참을 그 자리에 있었어요. 감정이 복잡했죠. 다음 날 한상규가 추가 조사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서류를 펼치자 정연의 사진이 있었어요. 오래전 사진이었죠. 신우는 사진을 만졌습니다. 정연이는 언제 돌아가셨나? 9년 전입니다. 간암이었다고 합니다. 민호 씨가 20대 때였습니다. 신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정연은 혼자 아들을 키우다 세상을 떠난 거였어요. 신우를 한 번도 찾지 않고요. 그리고 회장님,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뭔가? 민호 씨의 출생신고서를 확인했는데 아버지라니 공란입니다. 정연 씨가 혼자 신고했더군요. 신우는 이해했습니다. 정연은 끝까지 신우를 보호했던 거예요. 아들의 출생신고서에조차 신우의 이름을 올리지 않았죠. 신우가 곤란해질까 봐요. 정연아 미안해. 신우는 서재로 가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습니다. 25년 동안 숨겨뒀던 상자였어요. 안에는 정연이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가 있었죠. 신우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신우 씨, 저는 괜찮아요. 아이도 잘 키울게요. 행복하세요. 당신을 사랑했어요. 신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연은 끝까지 신우를 이해했어요. 용서했고 사랑했죠. 하지만 신우는 그 사랑을 저버렸습니다. 이제라도 속죄해야겠어. 신우는 결심했습니다. 지안을 지키고 민호를 살리겠다고요. 그게 정연에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속죄라고 생각했죠. 일주일 후 신우는 회사 이사회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안건은 민호의 치료비 지원에 관한 것이었어요. 신우는 회사 자금 3억 원을 민호의 치료비로 사용하겠다고 발표했죠. 이사들은 술렁였습니다. 회장님, 강민호라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회사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한 이사가 물었어요. 신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진실을 말해야 할까요? 개인적인 인연이 있습니다. 그것만 알아주십시오. 개인적인 인연으로 회사 자금을 3억이나 쓰신다고요? 이건 배임입니다. 또 다른 이사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신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죠. 제 개인 자산으로 충당하겠습니다. 회사 자금은 나중에 제가 변제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사들은 납득하지 못했습니다. 회의는 결렬됐어요. 신우는 회장실로 돌아왔죠. 한상규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이사들이 수상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조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상관없네. 난 잘못한 게 없어. 하지만 신우의 예상은 빗나갔습니다. 사흘 후 한 경제신문에 특종 기사가 실렸어요. 하람그룹 강신우 회장, 숨겨둔 혼외자에게 거액 지원 의혹. 신우는 아침 신문을 펼치다가 얼어붙었습니다. 기사는 자세했어요. 강민호가 신우의 아들이라는 것, 지안이 손녀라는 것, 신우가 25년 동안 숨겨왔다는 것. 모든 게 낱낱이 폭로되어 있었죠. 신우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한상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상규야, 어떻게 된 거야? 누가 기사를 흘린 거야? 죄송합니다, 회장님. 제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정보가 새나간 것 같습니다. 신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어요. 곧 텔레비전 뉴스에도 이 소식이 나왔죠.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신우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하람그룹 회장 혼외자 파문. 댓글들은 가혹했어요. 사람들은 신우를 파렴치한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을 버린 무책임한 아버지라고 비난했죠. 신우는 댓글들을 읽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강도현. 신우의 장남이었어요. 5년 만에 연락이었죠. 아버지. 도연아, 내가 어떻게... 뉴스 봤습니다. 정말입니까? 아버지한테 다른 아들이 있었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차갑습니다. 신우는 대답하기 어려웠어요. 도연아, 그건...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 아버지는 회사에 계셨죠. 어머니 마지막을 지킨 건 저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다른 여자의 아들에게는 3억을 쓰신다고요? 도연아, 오해다. 상황이 복잡해서 오해가 아닙니다. 전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신우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텔레비전 생중계였어요. 신우는 회장실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죠. 저는 하람그룹 강신우 회장의 장남 강도연입니다. 오늘 이 자리는 아버지의 비리를 고발하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신우는 화면을 응시했어요. 아버지는 지난 25년 동안 불법 비자금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돈으로 혼외자를 지원했고 회사 자금을 유용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 이렇게 나섰습니다. 도연은 서류 뭉치를 꺼내 보였습니다. 거래 내역서와 계좌 사본이었어요. 물론 조작된 것이었지만 언론은 믿었습니다. 신우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들에게 배신당한 거였죠. 한상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검찰에서 조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이 비상이사회 소집을 요구했습니다. 알겠네. 신우의 목소리는 평온했습니다. 이미 각오했던 일이었거든요. 그날 저녁 신우는 지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울먹이고 있었어요. 회장님 뉴스 봤어요. 저 때문에 이렇게 된 거죠? 아니야, 지안아. 내 잘못이 아니야. 사람들이 학교에서 손가락질해요. 저를 나쁜 애라고 해요. 신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지안아, 잘 들어. 넌 아무 잘못이 없어. 이건 어른들의 문제야. 하지만 회장님이 힘드실 텐데. 괜찮아. 할아버지는 괜찮아. 전화를 끊고 신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안까지 상처받고 있었어요. 신우가 제일 지키고 싶었던 아이가요. 일주일 후 비상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안건은 회장 해임이었어요. 이사들은 신우에게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회장님, 더 이상 회사를 이끌 수 없습니다. 자진 사퇴해 주십시오. 신우는 이사들을 둘러봤습니다. 함께 20년을 일해온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들의 눈에는 신우에 대한 신뢰가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사퇴하겠습니다. 신우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어요. 한상규가 놀란 표정으로 신우를 봤죠. 회장님, 괜찮네, 상규야. 이제 내려놓을 때가 됐어. 신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50년을 일군 회사를 떠나는 순간이었어요. 하지만 신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지안을 만난 것, 민우를 찾은 것, 그것들이 회사보다 소중했거든요. 회장실로 돌아와 신우는 짐을 쌌습니다. 많지 않았어요. 가족 사진 몇 장과 정년의 편지, 그리고 지안이 준 감사 카드. 그게 전부였죠. 청담동 자택으로 돌아온 신우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저녁 뉴스였어요. 앵커가 신우의 사퇴 소식을 전하고 있었죠. 하람그룹 강신우 회장이 오늘 정격 사퇴했습니다. 혼외자 파문으로 시작된 이번 사태는 회장의 퇴진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신우는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모든 게 끝났어요. 200억 원대 자산가에서 추락한 늙은 남자가 된 거였죠. 하지만 신우는 평온했습니다. 이제 할 일이 남았거든요. 가족을 지키는 일이요. 회장직에서 물러난 후 신우는 조용히 재산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한상규와 마주 앉았어요. 한상규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죠. 회장님,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전 재산을 정리하신다니요. 그래야 해. 이제 돈이 무슨 소용인가. 지킬 것도 없고 물려줄 사람도 없는데. 신우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이미 결심한 일이었거든요. 총 자산이 230억 정도 됩니다. 빌딩 4채, 공장 2곳, 주식, 현금까지 합쳐서요. 한상규가 서류를 넘기며 말했어요. 신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150억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게. 특히 소년소녀가장 지원 쪽으로 가도록 해줘. 150억이요? 그래. 지안이처럼 혼자 힘들게 사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한상규는 서류에 적었습니다. 신우는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50억 중 20억은 민호 치료비와 생활비로 신탁 설정해줘. 나머지 30억 중 20억은 지안 명의로 교육 신탁을 만들어 대학 졸업할 때까지 쓸 수 있도록. 그럼 회장님은요? 나한텐 10억이면 충분해. 남은 인생 사는데 그 정도면 되지. 한상규는 더 말리지 않았습니다. 신우의 결심이 확고했거든요. 서류 작업은 2주일이 걸렸어요. 그동안 신우는 병원을 찾지 못했습니다. 용기가 나지 않았거든요. 민호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신우는 서울 대병원으로 향했어요. 중환자실 앞에 섰죠. 간호사가 다가왔습니다. 면회 오셨습니까? 네, 강민호 환자를 뵙고 싶습니다. 보호자분이십니까? 신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아버지입니다. 간호사는 놀란 표정이었어요. 민호의 차트에는 보호자가 딸 지안밖에 없었거든요. 환자분이 오늘 의식을 되찾으셨습니다. 아직 많이 약하시지만요. 신우의 심장이 뛰었습니다. 민호가 깨어났다니요. 신우는 중환자실 문을 열었어요. 하얀 커튼 너머로 침대가 보였죠. 신우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침대에는 수척한 남자가 누워 있었어요. 강민호였습니다. 40살 남자였지만 50살처럼 보였죠. 병마가 그를 너무 많이 갉아먹었습니다. 민호는 눈을 감고 있었어요. 신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민호의 손을 바라봤죠. 거칠고 상처투성이인 손이었어요. 평생 노동으로 살아온 손이었습니다. 신우의 손도 젊은 시절엔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죠. 부드럽고 깨끗한 손이었습니다. 민호야. 신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민호의 눈꺼풀이 떨렸어요. 천천히 눈을 떴죠. 흐릿한 눈빛이 신우를 향했습니다. 누구세요? 민호의 목소리는 약했습니다. 신우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나는 강신우라고 합니다.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신우. 그 이름을 민호는 알고 있었어요. 어머니 정연에게서 들었던 이름이었죠. 아버지십니까? 신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그래. 내가 내 아버지다. 민호는 신우를 한참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희미하게 미소 지었어요. 오셨네요. 이제야. 그 한마디에 신우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원망도 분노도 아니었어요. 그저 담담한 인정이었죠. 민호는 아버지를 기다렸던 겁니다. 40년 내내요. 민호야, 미안하다. 이 늙은 놈이 너를 버렸구나. 신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엄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도 힘드셨을 거라고. 힘든 게 아니었어. 나는 비겁했어. 내 엄마를 사랑하면서도 지키지 못했지. 엄마는 행복하셨어요. 저를 키우면서요. 민호의 말에 신우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68평생을 살면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연이는 날 용서했을까? 용서하셨을 거예요. 엄마는 아버지를 끝까지 사랑하셨으니까요. 신우는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으로 아들의 손을 잡는 순간이었어요. 민호도 신우의 손을 꼭 쥐었죠. 아버지. 그래, 아들아. 둘은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40년의 빈자리를 채우듯이요. 시간이 흘러 민호가 물었어요. 지안이를 만나셨죠? 그래, 만났다. 착한 아이더구나. 제가 죽으면 지안이가 혼자 남아요.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우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죽지 않아. 내가 살려낼 거야. 그리고 지안이는 혼자가 아니야. 할아버지가 있잖아.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신우를 봤습니다. 정말 그러실 건가요? 당연하지. 넌 내 아들이고 지안이는 내 손녀야. 이제 도망치지 않을 거야.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우도 울었어요. 부자는 그렇게 울면서 화해했습니다. 다음 날 신우는 병원 원장을 만났습니다. 민호의 신장 이식에 대해 상담하러 간 거였어요. 환자분의 상태가 심각합니다. 빨리 이식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얼마나 걸립니까? 적합한 기증자를 찾는다면 한 달 안에 가능합니다. 하지만 기증자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신우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물었어요. 제 신장은 어떻습니까? 제가 기증할 수 있습니까? 원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회장님, 연세가 68이십니다. 위험합니다. 위험해도 괜찮습니다. 검사해 주십시오. 원장은 신우를 말렸지만 소용없었어요. 신우는 이미 결심했거든요. 일주일 후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신우의 신장은 민호와 적합했어요. 기적입니다. 부자간이라 그런지 완벽하게 맞습니다. 원장이 말했어요. 신우는 미소 지었죠. 그럼 수술 일정 잡아주십시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령의 신장 적출 수술은 매우 위험합니다. 괜찮습니다. 이게 제가 아버지로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입니다. 신우는 그날 저녁 지안을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였어요. 지안에게 모든 걸 말할 때가 된 거였죠. 지안아, 할아버지가 할 이야기가 있어. 네, 회장님. 사실 난 내 진짜 할아버지란다. 지안은 잠시 멍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어요. 정말이요? 그래. 미안하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할아버지, 정말 제 할아버지세요?
신우는 지안을 안아줬습니다. 처음으로 손녀를 안는 순간이었어요. 그래, 내 손녀. 이제 넌 혼자가 아니야.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2주일 후였어요. 신우는 그 시간 동안 모든 것을 정리했죠. 재산 분배는 이미 끝났고 남은 건 마음의 준비였습니다. 지아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할아버지와 아버지를 번갈아 보살폈죠. 신우는 그런 지안을 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지아는 정연을 닮았어요.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마음을 가졌죠. 할아버지, 정말 수술하시는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지안이 물었습니다. 신우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야 해. 내 아버지를 살려야 하니까. 위험하다고 했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신우는 지안의 손을 잡았죠. 지안아, 할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살았어. 68이면 많이 산 거지. 하지만 내 아버지는 아직 40이야. 살아야 할 날이 많이 남았어. 하지만, 그리고 할아버지는 내 아버지한테 빚이 있어. 40년 동안 아버지 노릇 한 번 못했잖아. 이제라도 해야지. 지안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신우는 지안을 안아줬어요. 울지 마. 할아버지는 괜찮을 거야. 그리고 설사 안 괜찮아도 후회는 없어. 너희를 만났으니까. 수술 전날 밤 신우는 민호의 병실을 찾았습니다. 민호는 많이 회복했어요. 여전히 약했지만 의식은 또렷했죠. 아버지. 민호가 신우를 불렀습니다. 신우는 침대 옆에 앉았어요. 민호야, 내일이면 내가 건강해질 거야. 아버지, 정말 괜찮으세요? 저 때문에 이러시는 거 아니에요? 신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너 때문이 아니야. 나 때문이지. 난 평생 비겁하게 살았어.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지 못했고 아들을 버렸지. 하지만 이제는 용감해지고 싶어. 아버지. 그리고 민호야, 내가 살아야 지안이가 행복해. 지안이한테는 아빠가 필요해. 할아버지보다 아빠가 더 필요하단다. 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신우는 민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어릴 적 단 한 번도 하지 못했던 행동이었죠. 민호야,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힘든 환경에서도 바르게 자랐고 좋은 아버지가 됐어. 내 엄마도 분명 자랑스러워했을 거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제 아버지가 되어주셔서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로서 나눌 수 있는 모든 이야기를요. 밤이 깊어갔지만 둘은 이야기를 멈추지 않았어요. 40년의 빈자리를 채우듯이요. 다음 날 아침 수술실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신우는 수술복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죠. 늙은 얼굴이었습니다. 주름이 깊었고 머리는 희끗희끗했어요. 하지만 눈빛만큼은 젊었습니다. 결연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죠. 지안이 수술실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운 모양이었죠. 할아버지, 꼭 깨어나셔야 해요. 약속하셨잖아요. 저 혼자 두지 않겠다고요. 신우는 지안을 꼭 안아줬습니다. 지안아, 할아버지 말 잘 들어. 내가 행복해야 해.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사람 되어야 해. 그게 할아버지 소원이야. 네, 할아버지. 그리고 내 아버지 잘 모셔드려. 이제 아버지가 건강해지실 거야. 네. 신우는 지안의 이마에 입을 맞췄습니다. 그리고 수술실 문을 향해 걸어갔어요. 문 앞에서 한번 돌아봤죠. 지안이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신우도 손을 흔들었어요. 수술실 안은 밝았습니다. 하얀 불빛이 모든 걸 비추고 있었어요. 의료진이 준비를 하고 있었죠. 신우는 수술대에 누웠습니다. 회장님, 마취 들어갑니다. 마취가 의사가 말했어요. 신우는 고개를 끄덕였죠. 괜찮습니다. 시작하세요. 차가운 액체가 혈관을 타고 흘렀습니다. 신우는 천장을 바라봤어요. 의식이 흐려지기 시작했죠. 신우는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정연의 얼굴을요. 젊은 시절 웃고 있던 정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정연아, 이제 가도 되겠지?
내 할 일은 다 한 것 같아. 신우의 눈이 감겼습니다. 의식이 사라졌어요. 수술은 8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집도인은 최고의 외과 전문의였어요. 신중하게 신우의 심장을 적출했죠. 그리고 옆 수술실에서는 민호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심장이 민호의 몸으로 옮겨졌어요. 이식 수술이 진행됐죠. 의료진은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치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수술이었거든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 3시 민호의 수술이 끝났어요. 성공이었습니다. 민호의 몸은 새 신장을 받아들였죠. 하지만 신우는 달랐습니다. 수술은 끝났지만 의식이 돌아오지 않았어요. 심장은 뛰고 있었지만 약했습니다. 의료진이 당황했죠. 혈압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심박수 불안정합니다. 응급처치 시작합니다. 수술실이 긴급 상황으로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신우의 몸은 반응하지 않았어요. 68배 나이로 신장 적출 수술을 받은 게 무리였던 겁니다. 의료진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방법을 동원했어요. 하지만 신우의 생명력은 점점 약해졌죠. 오후 5시 40분, 신우의 심장이 멈췄습니다. 집도의가 고개를 떨구었어요. 사망 시각 오후 5시 40분, 수술실 밖에서 기다리던 지안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안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울음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할아버지, 할아버지. 한상규가 지안을 부축했습니다. 한상규도 울고 있었어요. 신우와 30년을 함께한 사람이었거든요. 하지만 옆 수술실에서는 다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민호 씨 수술 성공했습니다. 생명에는 지장 없습니다. 민호는 살아났습니다. 신우의 희생으로요. 아버지는 아들에게 생명을 주고 떠난 겁니다. 신우의 장례식은 조용했습니다. 화려한 조문객도 긴 조문 행렬도 없었어요. 회사에서 물러난 신우에게는 더 이상 세상에 관심이 없었죠. 하지만 그게 신우가 원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빈소에는 세 사람이 있었어요. 지안, 한상규, 그리고 침대에 누워있던 민호였죠. 민호는 수술 직후였지만 아버지의 마지막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의료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휠체어를 타고 빈소로 왔어요. 영정사진 속 신우는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이 아니라 최근에 찍은 사진이었어요. 지안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신우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영정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휠체어에서 내려 절을 올렸어요. 몸이 휘청거렸지만 민호는 끝까지 절을 마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를 살려주셔서요. 이제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는데 이렇게 보내드려야 하다니.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안이 아버지 옆에 앉아 손을 잡았어요. 아빠, 할아버지는 행복하셨을 거예요. 우리를 만나서요. 민호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부녀는 그렇게 울었어요. 한상규도 조용히 눈물을 닦았죠. 장례식 이틀째 예상치 못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강도연이었어요. 신우의 장남이었죠. 도연은 빈소 앞에 서서 영정을 바라봤습니다. 오랜 시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왜 이렇게까지 하셨습니까?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도 원망도 아니었어요. 슬픔이었죠. 저는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어머니를 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셨고 저를 두고 다른 아들을 선택하셨죠. 하지만 도연이 말을 멈췄습니다.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당신 방식대로 사랑하셨네요. 목숨까지 내놓으시면서요. 도연은 영정 앞에 절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지안과 민우를 바라봤어요. 저는 강도연입니다. 아버지의 아들이고 당신들의 형입니다. 민호가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봤습니다. 도연은 다가와 민호에게 손을 내밀었어요. 미안합니다. 제가 당신을 고발했습니다. 질투 때문이었습니다. 민호는 도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형님. 저도 이해합니다. 두 형제는 처음으로 악수를 나눴습니다.
신우가 남긴 유산이었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의 유산이었죠. 사흘간의 장례가 끝났습니다. 신우는 한정연 옆에 묻혔어요. 25년 만에 재회였죠. 묘비에는 간단한 문구가 새겨졌습니다. 사랑하는 이들 곁에서 잠들다. 지아는 매일 학교를 마치고 묘지를 찾았습니다. 할아버지께 학교 이야기를 들려드렸어요. 오늘 있었던 일, 친구들 이야기, 시험 이야기까지요. 신우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지아는 할아버지가 듣고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민우는 빠르게 회복했어요. 신우의 신장이 잘 적응했죠. 석 달 후에는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민우는 새 삶을 얻은 거였어요. 신우가 남긴 재산은 약속대로 분배됐습니다. 150억은 사회복지재단으로, 20억은 민호의 치료비와 생활비로, 20억은 지안의 교육신탁으로요. 한상규가 모든 절차를 완벽하게 처리했죠. 도연도 변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계기로 자신을 돌아봤어요. 회사는 도연이 물려받았지만 도연은 신우가 기부한 재단의 이사로도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가고 싶었거든요.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어요. 그리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죠. 지아는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아침, 지아는 교복을 입었습니다. 새 교복이었어요. 민호가 사준 거였죠. 민호는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작은 건설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경력이 인정받아 현장 관리자로 일하고 있었어요. 지아나, 준비됐니? 민호가 물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손에는 작은 액자를 들고 있었죠. 신우의 사진이 담긴 액자였습니다. 할아버지도 함께 가야죠. 민호는 미소 지었습니다. 지아는 정말 강한 아이였어요. 슬픔을 이겨내고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죠. 고등학교는 신우가 처음 지안을 만났던 그 초등학교 근처에 있었습니다. 차로 10분 거리였어요. 민호와 지안은 함께 학교로 향했죠. 학교 정문 앞에는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봄바람에 꽃잎이 흩날렸어요. 지안은 꽃잎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 저 들어갈게요. 그래, 열심히 해. 지아는 학교 안으로 걸어갔습니다. 입학식장은 체육관이었어요. 신입생들이 줄지어 앉아 있었죠. 지안도 자리에 앉았습니다. 무릎 위에는 신우의 사진이 놓여 있었어요. 교장 선생님의 축사가 시작됐습니다. 새로운 시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지아는 조용히 들었죠.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1년 전 이맘때를요. 학교 앞에서 무서운 남자에게 쫓기던 날. 아빠인 척 해달라고 부탁했던 그날. 그날이 지안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진짜 가족을 만났거든요. 입학식이 끝나고 지안은 교실로 향했습니다. 1학년 3반이었어요. 교실에는 새 친구들이 가득했죠. 지안은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학교 앞 거리가 보였어요. 1년 전 그 자리였습니다. 할아버지를 처음 만난 그곳이요. 지안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할아버지, 보고 계세요? 저 이제 고등학생이 됐어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창문을 스쳤어요.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죠. 약속 지키고 있어요. 공부 열심히 하고 있고 아빠도 잘 모시고 있어요. 그리고 할아버지, 전 이제 혼자가 아니에요.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어요. 감사의 눈물이었죠. 아빠인 척 해달라던 그날, 저는 진짜 가족을 만났어요. 할아버지를 만났고 할머니도 알게 됐고 큰아버지도 생겼어요. 그리고 아빠가 살아나셨어요. 지아는 신우의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할아버지, 사랑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담임 선생님이 교실로 들어왔습니다. 자기소개 시간이었어요. 학생들이 하나씩 일어나 자신을 소개했죠. 지안의 차례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강지안입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당당했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와 살고 있어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저를 지켜주시고 계세요.
잘 부탁드려요. 교실에 박수가 울렸습니다. 지아는 미소 지으며 자리에 앉았어요. 그날 오후 학교를 마친 지아는 묘지를 찾았습니다. 신우와 정연의 묘 앞에 섰죠. 지아는 꽃을 놓고 절을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저 왔어요. 오늘 입학식이었어요. 할아버지가 보고 싶으셨을 텐데 함께 못 가드려서 아쉬워요. 하지만 사진으로라도 함께 했어요. 지아는 가방에서 입학식 때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신우의 액자를 무릎에 올리고 찍은 사진이었어요. 이렇게 함께 찍었어요. 할아버지도 제 입학식에 오신 거예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묘지 주변의 나무들이 흔들렸어요.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죠.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 할아버지, 전 행복해요. 아빠가 건강하시고 공부도 잘하고 있어요. 할아버지 덕분이에요. 할아버지가 저를 구해주셔서 가족이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지아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와 이야기하듯이요. 해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지아는 일어나 다시 한번 절을 올렸습니다. 다음에 또 올게요, 할아버지. 좋은 소식 가지고 올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아는 학교 앞을 지나갔습니다. 1년 전 그 자리였어요. 지아는 잠시 멈춰섰죠.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할아버지, 저기 계세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알고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언제나 자신을 지켜보고 계신다는 걸요. 지아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향해서요. 봄꽃이 흩날리는 거리를 희망을 안고 걸어갔죠.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할아버지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아빠와 함께 새로운 미래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안의 새로운 시작이 그리고 신우가 남긴 사랑의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은 무료입니다. 세월 담은 사연을 찾아주신 고마운 분들께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세월은 강처럼 흘러가지만 당신의 눈물도 웃음도 모두 강물 속에 빛나고 있습니다. 오늘도 흘러가는 시간 위에서 당신은 여전히 아름답습니다.